소재와 대상의 거리낌이 없는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전직 정치 전문 기자와 함께 정치권 상황을 진단하면서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리는 시간입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김보협 정치 전문 기자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 험악한 코로나19 시대 무사하시네요, 아직까지는. 다행입니다. 저도 지난 주말에 검사받고 음성 확인하고요. 계속해서 좀 조심하고 있는데 참 걱정이네요. 네, 지금 유튜브로 방송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저희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표차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우리 구독자들을 위해서 손을 한번 좀 흔들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다룰 이슈가 뭘까요? 준비된 내용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직무 복귀와 관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 청사로 다시 출근을 하고 있고요. 윤 총장 징계에 대해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행정법원의 결정, 두 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성철 소장부터요. 당연히 사과를 하셨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미진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과 사과의 포인트가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네. 끝까지 이제 좀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혼란을 일으켜서 좀 뭐 죄송하다라고 국민들께 얘기를 하셨는데 네. 마지막에는 검찰 너희들 성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결국에는 검찰 개혁을 좀 더 강화하겠다.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저런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아서 아쉽다라고 저는 행간에 읽혀지더라고요. 네. 좀 더 화끈하게 사과를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보혁 기자는요? 사과는 크게 세 덩어리인 것 같아요. 예. 일단 사과를 한 게 있고요. 그리고 새 출발을 하자. 검경 갈등 딛고 새 출발을 하자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검찰 개혁이잖아요. 예. 저는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했다고 보고, 대신 이번에 대변인을 통한 간접 사과잖아요. 예. 아마 새해 기자회견 같은 걸 하게 되면 대통령이 직접 여기에 대해서 더 진솔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판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여러 논란이 있을 텐데 예. 일단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행정부 공무원인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 그걸 사법부가 뒤집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법부 판단을 보면 판사 정보 수집에 대해서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일부 징계 내용을 인정을 하면서도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이건 무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절차상 징계를 봐도 징계위원장 얘기는 검사징계법상에 보면 과반 출석에 제적 과반으로 결정을 하게 돼 있어서 문제 없다. 이렇게 반론을 펴고 있죠. 네. 징계위는 반론을 폈고요. 하지만 어쨌건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또 행정수반으로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과가 어떻게 보자면 상당히 빠르게 나왔고요. 12월 25일 성탄절날 참 기쁜 메시지를 전해야 할 날에 사과를 하는 곤혹스러운 모습이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런 부분들 장성철 소장께서 앞서 좀 미진했다. 그리고 좀 방향성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어쨌건 대통령의 사과라는 것은 대단히 커다란 무게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관련해서요. 세 번째 사과세요. 네. 2019년도 9월하고 11월 달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예요. 네. 조국 사태 이후에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세 번째 사과신데 예. 그때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조국 사태 때문에 갈등을 야기해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랬거든요. 네.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똑같이 갈등과 혼란이 계속됐단 말이에요. 사과가 사태를 수습한 게 아니었다. 또 다른 혼란을 일으켰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께서 검찰이 성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둘째 저는 검찰이 뭘 성찰해야 되는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뭐를 그렇게 방해하고 항거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윤석열 총장 검사들 다 검찰 개혁 법과 제도로 하는 거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개혁을 하라는 거죠? 뭘 가지고 성찰하라는 거죠? 행정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일단
판사 정보 수집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인정을 했고 그리고 부적절하다라고. 또 채널 A 건 관련해서 감사 방해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요. 채널 A 그러니까 그런 같은 부분에 경우도 대해서 검찰총장이 잘못을 지적을 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윤석열 총장이 어떤 식으로든 사과든 아니면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입장 표명이 있을 수가 있는데 채널 A 사건 감찰 방해도 감찰보다 이거는 더 중요하니까 수사해라라고 지시한 게 윤석열 총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잘못됐냐 이거죠. 판사 뭐 정보 수집 이거 관련해서도 부적절하지만 그걸 악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 삼기는 어렵고 본심에서 좀 다퉈보자라는 게 그 판사분의 생각이었는데 이런 거 가지고 징계를 추진했던 추미애 장관의 잘못을 먼저 성찰해라라고 말씀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검찰만 갖고 계속 뭐라고 하시는 거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꾸 저러면은 검찰 너희들 권력을 향한 수사하지 마. 이런 식의 사인을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야당으로부터 비판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야당은 그런 부분을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네. 앞서 김보엽 기자가 지적한 이 부분은 어떨까요? 어쨌든 뭐 사안에 대한 그 징계의 적절성이랄까 뭐 이런 부분들은 변론으로 하고요. 네. 어차피 그건 또 조사나 다른 심의 과정이 있으니까 형식만 보자면 행정부 내에서 어떤 징계권자가 징계를 하려고 했고 징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법부로 가져가서 사법부에서 일단 집행 정지를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역시 징계권자이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사과를 하면서 자신의 그 지휘하에 있는 검찰의 성찰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어쨌건 그 행정부라는 내부에서 보자면 검찰에서 뭔가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은 뭘 잘못했냐라는 것인 것 같고 음흠. 자꾸 임명권자의 임명권 가지고 왜 사법부가 판단하냐고 하는데 박근혜 정부 때도 노태강 우리 뭐 국장 아시잖아요. 네네. 문화체육관광부. 네, 본인이 사표를 냈지만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다시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권을 행사한 거예요. 그럼 따지고 보면 네. 그거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음흠. 정치 권력, 국회의원들, 정당, 그다음 대통령의 이 네. 정치적인 판단과 권력을 견제하라고 사법부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이죠. 민주주의의 철저한 원칙입니다. 그것을 갖고 아니 왜 대통령의 결정을 일개 판사가 왜 판단하느냐? 이것은요 민주주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거다라고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그 행정부의 결정은 그렇고 제가 여쭤본 건 행정부 내에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성찰을 담았다고 장성철 소장도 말씀 주셨어요. 검찰에서는 아직까지 반응이 없는 건가요? 아니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예. 저는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이 우리가 뭘 잘못했지? 그런 라고 상황이다.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를 운전하다가 어떤 한 자동차가 운전기사가 예. 중앙선을 침범했어요. 그래서 내 차를 들이받았어요. 네. 그러면은 상대방 그 들이받은 사람이 너도 운전했으니까 너도 사과해. 너도 잘못이야. 이게 맞습니까? 전 그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네. 아까 소장님이 그 사과에 약간 감정이 실려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도 비슷한 느낌으로 받은 게 뭐냐면 전반적으로 길지 않은 사과문을 보면서 저는 뭐가 생각이 났냐면 예전에 그 여수장 우중문 씨라고 네.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장수한테 한참 칭찬을 하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만 만족함을 알고 물러섬을 바라노라 이런 식으로 그치기를 바라노라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문 대통령의 사과문에서 그런 게 느껴졌어요. 좀 적당히 좀 하지.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저희 국정감사 때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신임을 간접적으로 받고 있다. 열심히 일하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그렇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은 자기를 신임하는데 왜 당신들이 그래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문 대통령 얘기는 검찰 법무의 새 출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사실상 공개적으로 불신임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도 윤석열 총장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정치 토론 코너 거침없이 하이킥 김보협 기자, 장성철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총장 징계와 그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의 파장, 대통령 사과까지 짚어봤는데요. 어쨌건 이런 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도 나왔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민주당 여권에서는 검찰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소식들이 들리고 있고요. 내일 오후로 예정된 최고위원회에서 당내 검찰개혁 특위 구성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현재 이러한 여권 민주당 여당의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장승철 소장님. 이제 그만 정조준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검찰 개혁은요 법과 제도로 하는 거지 예. 자꾸 뭐 감정, 사감, 분노 이런 거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집권 여당답지 않아요. 그리고 집권 4년 차입니다. 지금은요 개혁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그 개혁을 완수시키고 그 결과물을 국민들께 보여주는 거지. 네. 아직까지 검찰 개혁해야 된다고 저렇게 외치는 거는 우리는 무능력해요. 라는 자기 변명과 합리화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검찰 개혁 이제 내년 초부터 여러 가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다른 제도적인 법안이 실질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시행되죠 이제. 그것이 네.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여당이 뒷받침하는 게 문제지 검찰 개혁 TF를 만들겠다라는 것은 윤석열 쫓아내는 TF다라고 저는 읽고 싶습니다. 네, 그만 정조준하라라는 장승철 소장의 말씀. 김보익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총장 탄핵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긴 하지만 네. 저는 그거는 민주당 내 일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낙연 대표도 오늘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의원들도 현안을 넓게 보고 책임 있게 생각하라. 이 얘기는 너무 튀는 얘기 하지 말라라는 거고 네. 검찰개혁 TF가 윤석열 쫓아내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국민들 대부분이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법과 제도로서 차분차분하게 개혁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거죠. 공수처 설치도 하는 거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마무리하고 그리고 지금 새로 나오는 얘기는 완전히 수사권을 이관하자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수사와 아닙니까? 기소의 완전 분리. 예, 네. 그거는 애초에 검찰개혁 초기 단계에서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그 사실은 근데 금태섭 한꺼번에 의원도 그렇게 주장했던 거죠. 한꺼번에 그렇게 했을 때 혼란스러우니까 네.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일단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걸로 하자. 단계적인 이행이어서 네. 그게 윤석열 총장 쫓아내기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도 개혁이다. 네. 그런 말씀이시고요. 두고 보시죠. 네. 좀 전에 이제 김보엽 기자께서 이낙연 대표가 오늘 정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김두관 의원의 윤석열 총장 탄핵 주장 이것은 그냥 숙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할 얘기는 계속 하겠죠. 아하, 본인은 예. 그럼 일부의 이야기고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다. 예, 중심의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어디 예.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 하시더라고요. 네. 나는 계속 탄핵을 주장할 거다. 그러고 아니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해서 그렇지 탄핵하자는 사람들도 많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 탄핵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예. 본인들 스스로 정직 2개월을 했잖아요. 파면의 네. 사유가 안 되는 거 가지고 탄핵까지 간다? 이것은요 너무 정치적인 공세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검찰에 대한 개혁, 그 민주당의 현 상황, 장성철 소장은 윤석열 몰아내기라고 보고 계시고요. 김보엽 기자는 제도 개혁의 연장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상당히 이제 커다란 인식의 차이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청취자 질문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3411님, 공수처장 후보 오늘 최종 두 사람이 발표됐던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초대 공수처장은 누가 될까요? 두 분의 한번 과연 판례가 되실지 아니면 정확히 맞추는 그런 뭐 문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장수철 소장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김진욱 헌재 선임 연구관하고 네. 이건희 권익위 부위원장 이 두 분이 추천이 됐는데 예. 그러니까 김진욱 저 선임 연구관은 판사 출신이고 네. 이건희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이에요. 저는 판사 출신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네. 그런데 이건희 지금 부위원장도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뭔가 상당한 그 사이에 뭐랄까요 신분의 변화가 그렇죠. 있었고 네. 현재는 공정거래위원 그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많은 다른 역할들을 하고 네, 계셔서 그래도 여전히 판사 출신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네. 김진욱 변호사가 될 것이다. 예. 네. 김보혁 기자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럼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국민권익위가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예전에 반부패 쪽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아마 공수처의 일과 유사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검사 견제하기 위해서 다른 판사를 시킬 거다.
이런 견해들도 있는데 저는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소장님이 한 분을 택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한 분으로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예. 이광우 기자님 전망이 맞을 것 같아요. 아하, 네, 나중에 결과 나오면 두 분의 승패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갈 차례인데요. 역시 준비된 내용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재판부는 15가지 개별 혐의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1시간 반 동안 밝힌 뒤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3,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가장 관심이 컸던 입시 비리 혐의 5가지는 모두 유죄. 나아가 이후 재판에서 증거를 조작할 수도 있다며 정 교수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네, 정경심 교수 1심 판결로 인한 파장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징역 4년의 법정 구속. 이 형량에 대한 반응은 합당과 부당, 양극단으로 갈리고 있고요. 두 분은 이 판결을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이번에는 김보혁 기자부터 먼저 의견 주시죠. 제가 솔직히 쭉 이 재판을 깊숙이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일단 제 그런 한계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입시 비리, 표창장 위조 혹은 사모펀드 관련된 모든 혐의, 네. 그 모든 혐의를 다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징역 4년의 법정 구속은 좀 가혹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최근에 한 판결 보니까 그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하고 안매장한 네. 그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 3년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앞에 정 교수의 혐의가 그것보다 더 중한가 이런 생각을 상식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재판부에서 좀 괘씸죄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네. 뭐 이런 걸 훈계조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피의자는 원래 자기 혐의를 벗기 위해서 무죄를 주장을 하잖아요. 네. 잘못했다고 그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게 좀 웃긴 것 같고요. 이게 그리고 판결문에 보면 좀 이상한 대목이 있습니다. 표창장 위조 관련해서 네. 검찰이 처음에 영장 청구를 할 때는 성명불상자가 직인을 위조해서 찍었다라고 했다가 네. 나중에는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위조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예. 실제 판결문을 보면 앞에 거는 무죄, 뒤에 거는 유죄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예. 이게 정상적인가 하는 생각했습니다. 네. 형량이 너무 과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일부의 혐의에 대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하셨고요. 장성철 소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형량이 너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낮다. 예. 예를 들어 볼게요.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네. 2대 입시 부정 이것 때문에요 3년 받았어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 3년 받았고요. 네. 우리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아시죠? 예. 그것만 가지고도 3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3년, 예. 딸은 딸은 1.6개월 집행유예인가 집행유예죠. 뭐 예, 이렇게 예. 그러니까요. 이게 정경심 씨 같은 경우에는 입시 부정 비리와 관련해서 7개 혐의인데 네. 그것만 가지고 받은 것이 아니라 사모펀드, 자본시장법 위반, 미공개 정보 이용했잖아요. 네. 이거는요 10억 이상의 회피 손실을 받게 되면은요 최소한 3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증거인멸 교사입니다. 이것도 중대한 범죄잖아요. 이것만 합쳐도 기본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7년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증거인멸 교사는 본인 거는 행위 이제 상관이 공동 정범이라 그래서 네, 무죄가 본인 건 됐죠. 상관이 예. 없는데 예. 기본적으로 검찰 구형량 7년 이상이 나오는 것이 정상적이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순실 씨는 이대 딸 아이가 이대를 부정하게 들어갔는데 3년형 받은 것은 아니 왜 이렇게 형량이 너무 낮아? 음흠. 그리고 정경심 딸 같은 경우에는 7개 혐의인데 4년. 이거는요 너무 판단이 이중잣대 같아요. 네.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 그냥 우리 동일한 사람으로 놓고 보자고요. 최순실 씨가 만약에 지금 15가지 범죄 행위를 통해서 이러한 4년형을 받았으면 그래 너무 이게 형량이 높다라고 얘기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제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동일한 잣대인데 한 분은 살인과 비교를 하죠. 한 번은 이제 그 전 정권에서의 국정농단 사건 비교를 하셨는데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을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은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 재판이 이어질 조국 전 법무장관의 그런 재판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판결문 곳곳에 조국 전 장관이 언급이 돼 있습니다. 과연 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이 조국 전 장관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미친다면 얼마나 미칠까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보익 기자님. 1심 판결대로라면
조국 장관뿐만 아니라 그 딸 네. 당사자인 딸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조 전 장관이 스펙 쌓기에 공범 혹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 최순실 사건하고 예를 들어 주셨는데 만약 재심, 3심까지 가서 그렇게 혐의가 입증이 완벽하게 됐다 하면은 인정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검사는 입증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저 사람의 혐의는 이렇게 완벽하게 보여진다라고 해야 되는데 전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남아 있다. 예, 네. 예를 들어서 그 사모펀드 관련해서 조카 대여금이라고 네. 다른 재판에서 봤는데 이번 판결은 투자금으로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재판부 간의 인식차가 있었거든요. 네. 사건을 바라보는. 그래서 저는 2심, 3심까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관계 끝까지 봐야 한다라는 말씀이고요. 장성철 소장님. 대여금 투자금은 12억인데 10억이 그 어쨌든 그 투자금이고 2억이 뭐 대여금 뭐 그렇게 구별해서 이번에 판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조국 전 장관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네. 본인 사태 때문에 나라가 정말 이제 반쪽이 났었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은 있지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까지 됐습니다. 곳곳에 공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15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 그냥 본인이 페북에다가 실연이에요. 저 잘 견딜게요. 이거보다는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못합니까? 판사들이 자기 감정에 의해서 판단한 건 아니잖아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했잖아요. 거기서 유죄를 나왔으면은 아직도 실연이다. 나는 견디겠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한때는 고위공직자였고 사회 지성인이었고 존경받는 교수였던 분으로서는 적절한 처신이 아닌 것 같아요. 강남에 있는 자제들 다 이런 식으로 대학가 표창장 위조하고 인턴 증명서 위조해가지고 대학가 이런 식의 법무부 차관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것이 잘된 건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거 인정하고 국민들께 사과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상황은 전혀 그 반대인 것 같고요. 특히 재판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실형과 4년형을 선고한 법정 구속한 재판부를 탄핵해달라라는 요구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분들이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20만 명 동의 그리고 곧 지나서 40만 명이 훨씬 넘어섰습니다. 현재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40만 명밖에 안 되냐라는 말씀 드릴게요. 예. 물론 내일 지나면 50만 명, 60만 명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 찬성하지 않으시는 많은 국민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네. 조국, 정경심, 추미애가 잘못했다라는 게 대략 55%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되게 분노하시겠죠. 본인들이 아끼던 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그래도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다. 표창장 위조하는 게 이게 잘한 겁니까? 인턴 증명서 위조한 게 잘한 거냐고요. 이러지 마시고 그냥 잘못한 거는 손절하세요. 그냥. 그래야 다수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민주당이 박근혜 정권의 여러 가지 일탈행위와 부정직한 행동들에 대해서 정의로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권도 교체되고 다수의 의석을 얻은 거예요. 네. 우리의 잘못을 눈 감고 옹호한다.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 지름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김보익 기자님, 지금 뭐 장성철 소장 말씀 어떻게 보면에 따라서 현재 여론도 좀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계속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 그 다음에 억울하다, 또 판사 탄핵해라 이런 것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지지율은 여권이나 대통령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계속 반영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차라리 이 모든 것들을 1심 재판이긴 하지만 받아들이고 사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실은 저도 모르지만 네. 본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혹시나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본인들이 제일 잘 아니까 예. 억울하다, 예.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저는 숫자 같은 경우에는 청원에서 40만이 넘었다, 뭐 여론조사에서 얼마가 나온다 이런 건 그냥 참고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 검찰이 70여 차례 압수수색했나요? 네. 그리고
여론 형성에 그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일부 언론들이 거의 융단 폭격하듯이 했잖아요. 그런 것도 그 안에는 영향에 포함이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진실은 또 정의는 다수결이 아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실인지는 당사자들이 제일 잘 아니까 끝까지 항소심 또 뭐 상고심까지 지켜봐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개각이 상당히 커다란 관심을 사고 있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오늘 여당 단독으로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했고요. 야당에서는 변창흠 후보자를 형사 고발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장 소장님? 저는요, 여당이 민심을 읽는 안테나가 고장이 나서 이제는 완전히 뭐 갖다 버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대략 2달 전부터 민심이 계속 노란불, 빨간불, 경고등을 줬어요.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봐도 여태 최저의 지지율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네. 상황에서 변창흠 장관 후보자 정의당까지 반대하는 분입니다. 이분을 그냥 임명 강행했다라는 것.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같은 경우도 네. 야당의 추천권, 심사권, 의결권을 다 무시하고 그냥 2명 자기들끼리 모여서 추천했어요.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겁니다. 밤에 어두운 커브길을 운전하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앞을 보고 운전을 해야지 백미러 보고 운전하는 형국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교만합니다. 민심은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물과 같아요. 주먹으로 움켜쥐려고 그러면은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갑니다. 네. 아직도 민심을 잘못 읽고 있다. 지지율 하락은 계속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민심에 역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김보유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를 갈라서 보고 싶은데요. 네. 그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애초 이것만 사안을 놓고 보면 국민 여론이 80% 가까이 찬성했던 거였습니다. 네. 그 이후에 과정이 순조롭지 못해서 그랬던 거고, 공수처가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을 하면서 순조롭게 출범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반대를 하니까요. 출범 자체를 반대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변창흠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그 국정의 한 축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분이고 국무위원이면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여러 차례 사과는 했지만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지울 수 없고요. 또 스스로도 자기가 교통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이거든요. 교통 네. 모르면 교통 어쩔 겁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임명을 할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했어요. 임명을 했나요? 네. 제가를 했나요? 제가를 했습니다. 네. 예, 좀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 네. 부동산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 산 거고 워낙 거기에 민심 위반이 강하니까 현장도 알고 그리고 현 정부의 정책의 연장선에서 공급 강화라는 변주를 약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전문성을 인정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추미애 법무장관 그리고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앞으로 남은 개각에 대한 방향성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승철 소장.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국 돌파 수습하기 위해서 개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런 개각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수습을 위한 개각이다. 이것은 능력 있는 인사를 통한 전국 돌파가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사람, 내가 쓰기 편한 사람 데리고 쓰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우려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려스럽다. 김보익 기자. 추미애 장관을 포함해서 3-4개 네. 부처 장관 교체 및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포함한 청와대 개편 될 것 같고요. 네. 저도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동감합니다. 예.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거침없이 얘기한 사이에 시간이 다 됐는데요. 김보익 기자, 장성철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